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SBS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이유미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어떠한 지시나 공모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유미 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집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잠재적 피의자로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외교부대 데뷔전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도출할지,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적인 악수가 등장할지 관심사입니다. 재지정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렸던 자사고와 외고 4곳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재지정을 승인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자사고를 폐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면 따라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구글의 불공정 거래 혐의로 3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상품을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광고료를 낸 업체 상품을 우선적으로 보여줬다는 게 이유입니다. 서울 숭인초등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재벌 회장 손자가 다른 폭행 사건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수련원에서 친구들이 잠을 자지 않고 떠든다며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는 겁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교 측에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재벌 손자를 조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이유가 뭔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됐다가 사흘 만인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2명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한 중견 피자 업체가 광고비의 70%가 넘는 금액을 점주들 돈으로 충당하고 이걸 엉뚱한 데 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럽 각국이 컴퓨터 사용자 정보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의 공격에 또다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도 희생양이 됐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미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 조작된 파일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신분도 사실상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검찰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성훈 기자. 네,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네, 먼저 검찰이 이유미 씨에게 적용한 혐의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오후 3시 반 검찰이 이유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이 씨도 인정한 의혹 조작 혐의이기 때문에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시작됩니다. 검찰은 또 조작 파일의 제보자로 등장하는 이 씨의 남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에 걸쳐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검찰이 오늘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어디인가요? 이유미 씨의 자택과 사무실,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 등 대여섯 곳입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를 확보했는데요.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 조작에 사용된 휴대전화 석 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결국 단독 범행이냐 아니면 또 다른 윗선이 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일 것 같은데 오늘 수사 상황 나온 게 좀 있나요? 국민의당 지도부와 이유미 씨 사이의 연결고리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조사가 관건인데요. 이 전 최고위원을 두고 검찰은 잠재적 피의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선 이 전 최고위원의 집에서 압수한 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국민의당 당사는 없었고 현 시점에선 압수수색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검에서 SBS 이성훈입니다. 네,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SBS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제보를 조작한 이유미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어떤 지시나 공모는 없었고 이 씨에게 모두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사건의 시작은 4월 27일 새벽 이유미 씨와의 술자리였다고 했습니다. 이유미 씨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다닌
파슨스 출신들을 잘 안다고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파슨스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줄 수 있겠냐. 그렇게 했더니 주말 안에 해보겠다고. 이때부터 이 씨는 2, 3일 간격으로 의혹의 요지부터 파슨스 출신들과의 카카오톡 내용, 이들과의 통화 내용까지 자신에게 보내왔다는 겁니다. 지시한 것도 없죠. 강압적으로 한 것도 없어요. 네. 뭐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자들이 요청하는데 조작은 의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카톡 내용이라든지 녹취라든지 너무 완벽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친하구나. 이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이유미 씨는 5월 5일 기자회견 날까지는 자신의 성과에 고무된 듯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하자 이 씨는 후회된다,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불안감을 내비칩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사흘 전 이 씨가 실토하기까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저한테 조작이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마지막까지도. 대선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도 두 사람의 카톡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이유미 씨 단독 범행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방금 보신 대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간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미 씨의 주장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 대선 당시 국민의당이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초보적인 검증조차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최대한 빨리 공개하는 게 좋다고 한다. 종편 기자 섭외를 마쳤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엔 대선이 다가오면서 두 사람이 얼마나 다급하게 폭로를 준비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유미 씨는 녹취 파일 제공 전 LA 지역 재외국민 선거의 출구조사 결과를 알아냈다며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은 게 결국 녹취 파일 조작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이게 진실이라고 전 다 느꼈으니까 정말 내용 보면은 저희 깜짝 놀랐거든요. 당시 국민의당 역시 검사 출신 의원들을 앞세워 의혹 검증을 맡겼지만 허술한 조작조차 짚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문준용 씨가 자신이 누구에게 이런 자세한 얘기를 털어놓았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아직 이유미 씨의 얘기와 엇갈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씨는 검찰 출석 전 지인에게 이 전 최고위원이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 조작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검찰 조사를 통해 이 전 위원장과 국민의당 개입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국민의당은 만약 조직적 개입이 드러나면 당을 해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쏟아지는 책임론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당은 결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직적 행위가 드러나면 당을 해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제가라도 앞장서서 당을 해체 수준을 밟아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 진상조사단은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해 지위를 따지지 않고 모두 조사해 윗선 개입 의혹을 풀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비난글로 가득 차는 등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 책임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후보라고 하는 분은 선거 과정에서 최종적 책임을 지는 분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의사를 밝히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어요. 안 전 대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의 자택입니다. 취재진이 사흘째 집 앞을 찾았지만 안 전 대표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됐어요. 계속 그게 나와서 집에서 뵙기라고. 안 전 대표 측은 검찰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시점에 안 전 대표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안 전 대표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정농단의 손과 발로 지목됐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릇된 충성심으로 국민을 배신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남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주사 아줌마 등 비선진료인들을 청와대에 들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게 이른바 대포폰 51대를 만들어준 혐의 등 특검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영선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이 전 경호관이 줄곧 주장했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했는데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을 향했다며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증언해 탄핵 사건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선고 형량이 구형량인 징역 3년에 미치지 못하지만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특수관계를 인정한 셈이라며 반색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를 대신 내주고 대포폰으로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했다며 최 씨가 받은 경제적 이익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데 정부가 개입했다고 본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판결문처럼 이번 판결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왕실장으로 불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법정에서 자신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위중한 상태라고 울먹였습니다. 또 자신의 처지를 망한 왕조의 도승지에 비유하면서 사약을 받듯이 차라리 독배를 마시고 싶다고도 했는데 관련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피고인 신문에서도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보고받지도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특검이 국정원에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좌편향 단체 보고서를 제시하자 3, 4일 전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80 먹은 노인이 3, 4년 전 문서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며 모르쇠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진술이 이어지자 방청석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외침과 함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여성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여성은 퇴정을 당한 뒤에도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지원을 배제하는 건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다며 김 전 실장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김 전 실장은 왕조 시대에 망한 왕조에서 도승지를 했으면 사약을 받지 않았겠느냐며 재판을 받을 것도 없이 독배를 마시고 상황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피고인은 전혀 잘못이 없고 단지 비서실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또 심장이 좋지 않아 위중한 상태라며 옥사하지 않고 밖에서 죽는 것이 소망이라면서 여러 차례 울먹였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로펌에서 받은 고액 자문료 논란과 어제 불거진 음주운전 전력이 쟁점이었는데 송 후보자가 후배들의 로펌행을 권장하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야당은 또 다른 음주운전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문준무 기자입니다. 송영무 후보자는 먼저 어제 드러난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사과한 음주운전이 있은 지 넉 달 뒤인 1991년 7월 서울 노량진 인근에서 동기인 대령과 함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검거됐다는 겁니다. 송 후보자는 이 사실을 시인했지만 직접 운전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당시 송 후보자가 담당 경찰의 학교 선배인 군 관계자를 불러내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을 취하면 안 되는 직책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운전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제 동기가 운전하는 것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걸 뒤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후배 장성들에게 민간 기업이나 법무법인 취업을 적극 권하겠다는 발언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후배 장성들이라든지 후배 경험자들이 이런 일을 간다 하면은 저는 적극 권해서
더 직업 보장을 할 수 있는 이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퇴직 이후에 그 방산업체 영입 대상으로 스카우트 대상으로 이렇게 인식되면은 나라 지킬 사람이 없어요. 여당은 국방개혁의 적임자라며 방어막을 쳤지만 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의 국방장관보다도 못하다며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외교무대 데뷔전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변칙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이한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해외 나들이 환송 행사는 조촐했습니다. 행사를 간소화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열이나 별도의 환송식은 없었습니다. 미국 첫 일정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입니다.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숙소는 사흘 내내 블레어 하우스입니다. 방이 115개나 되는 공식 영빈관인데 여기서 사흘 이상 묵는 건 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입니다. 본 경기는 사실상 모레부터입니다.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이 이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문 대통령 부부와 백악관에서 환영 만찬을 갖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적인 악수가 등장할지 관심사입니다. 손을 오래 잡거나 꽉 쥐면서 외국 정상들과 기싸움을 즐기는데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정상회담입니다. 사드와 북핵, 또 FTA 재협상 문제까지 민감한 현안들이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 연기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북핵 문제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회담 직후 두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의 회담 성과를 다양한 몸짓과 표정으로 나타냈습니다.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얼마나 통했을지 발표장 분위기와 두 정상의 표정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노동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오늘부터 파업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파업과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리고 노동자 발 권리는 기본권입니다. 임금 협상의 결렬의 투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회적 총파업입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조선업종 노조 등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벌인 가운데 분수령은 모레 예정된 총파업이 될 전망입니다. 공공운수 노조와 공무원 노조 등은 모레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벌입니다. 학교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내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나서 학교 급식 대란도 우려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당장 내년부터 10,000원으로 올리고 정규직화 대상도 무기계약직 등 광범위하게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논의가 구체화되기 전에 노동계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파업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를 압박해서 그러한 어떤 이 로드맵을 단축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협상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파업을 통해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건 적절치 않다며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구글이 유럽연합 EU로부터 3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상품을 검색할 때 광고료를 낸 업체들 상품을 우선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구글 쇼핑 사이트에서 청바지를 검색해봤습니다. 화면 위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제품들이 나란히 검색됩니다. 오른쪽엔 협찬 표시가 있습니다. 구글에 돈을 냈다는 뜻입니다. 반면 돈을 내지 않은 사이트들은 한참을 내려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구글의 이런 방식이 경쟁 업체에 피해를 주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우리 돈 3조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Google has abused its market dominance as a search engine by giving illegal advantages to another Google products. 유럽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빠르게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국내에서도 계속돼 왔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해보면 판매 사이트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모두 네이버에 광고비를 낸 업체들입니다. 구글 쇼핑과 놀랍도록 비슷한 구조입니다. 검색을 가장한 광고 장사에 철퇴를 가한 EU의 이번 결정은 갈수록 늘어나는 IT 공룡들의 횡포에 분명한 경고를 준 거란 분석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를 비껴간 오피스텔 시장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인기 오피스텔에 청약 접수하려고 노숙하며 밤을 새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건물 뒤편엔 수백 명이 돗자리에 의자까지 펴 자리를 잡았고 주차장 바닥엔 아예 이불을 깔고 들어 누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청약 접수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 바깥에서 여기 현수막 걸린 데까지 지금 몇 시야? 15시간 걸렸거든요. 네,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어제나 5시에 청약 접수가 마감이 됐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밤새 기다리는 줄이 줄지 않았습니다. 최종 마감 결과 924시의 모집에 17,000여 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요즘처럼 불경기고 직장 생활이나 자영업이나 다들 힘든데 뭔가 조금 어떤 자체가 된다고 하면 관심을 안 갖는 거가 그게 부정상 아닐까. 정부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경기도 김포와 하남의 오피스텔 분양에서도 수십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를 노린 떴다방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 수요가 청약 자격 요건이나 전매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 분양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오피스텔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고 인기 지역 중심으로 청약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0조 원에 달하는 단기 부동자금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부동산 투자 열기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SBS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사립초등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된 재벌 회장의 손자가 같은 반 아이를 야구 방망이로 때렸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처음 보도했던 이불로 덮어놓고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는 사건과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학교는 이 사실을 알고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숭이초등학교 수련회에서 3학년 류모군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이불에 덮인 채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 새벽 1~2시경 같은 수련원 방 안에서 또 다른 폭행이 있었습니다. 학급의 반장인 재벌 회장 손자 A군이 친구들이 잠을 자지 않고 떠든다며 자신이 가져온 야구 방망이로 때렸다는 겁니다. 밤에 그 야구 방망이가 그거를 야 잘한 말이야 하면서 흔들렸대요. 애들한테 이렇게. 그때 맞았다는 애 한둘 있는데. 이불 폭행 사건 때 가해자로 지목됐던 B군이 심야 야구 방망이 사건에선 피해자였습니다. B군은 야구 방망이로 허리를 세게 맞았다고 부모에게 얘기했습니다. 담임교사는 A군의 폭행 사실을 알고 난 뒤 즉시 사과하도록 하고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너는 권력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너는 남용을 했구나. 야구 방망이에 맞은 B군의 엄마는 이 문제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의사를 2차례 학교에 전달했고 학교도 이로 인해 A군의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가서 수련회에서 야구 방망이를 맞았다는 사건이. 하지만 학교는 이불 폭행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고 나서 하자며 A군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건을 학폭위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인데 별개의 사건으로 다루겠다며 학폭위에 넘기지 않은 경위,
그리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교육당국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 심야 야구방망이 사건을 학폭위에서 다뤘다면 재벌 손자 A군만 사과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라는 권고 대상에서조차 빠지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네, 그럼 기획취재부 박세용 기자와 함께 추가로 드러난 이번 사건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김종원 기자가 리포트한 내용은 저희가 처음 보도했던 그 학교 폭력 사건과는 다른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도한 사건이 이 왼쪽의 이불 사건입니다. 네. 피해 아동이 이불에 덮인 채 발로 밟히고 야구 배트로 맞았다 이런 그렇죠. 내용이었잖아요. 네. 방금 보신 게 오른쪽에 있었던 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재벌 회장의 손자 A군이 밤에 애들이 잠 안 자고 떠든다고 야구 배트를 휘둘러서 맞은 애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둘 다 장소는 같습니다. 다만 낮이냐 밤이냐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야구 배트가 계속 이제 진술에 등장을 하는데 이건 A군이 직접 가져간 건가요? 네, A군이 수련원에 갖고 간 건데 네. 지금 낮과 밤 두 사건에서 같은 야구 배트가 쓰인 겁니다. 다만 이제 A군이 밤에 배트를 휘둘렀다고 해서 낮에도 이 폭행에 가담했는지 이걸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밤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이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건데 이거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학교 측에 이제 문제를 제기해서 알려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폭위에서 다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두 차례 했다고 합니다. 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이 사건을 처음 한 게 4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 며칠 뒤였고요. 그래서 5월 12일 날 학교에 가서 교감 선생님한테 학폭위에서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 5월 25일에도 야구 배트랑 물비누 갖고 온 A군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폭위에서 처리해달라고 두 차례 요청을 한 거죠. 학폭위에서 다뤄달라는 요청을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네. 학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나요? 지금 법에 보면요. 이렇게 피해 학생 측이 학폭위를 요청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숭이초등학교 쪽에 입장을 물어봤는데 학교 쪽은 A군이 야구 배트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학폭위 처리를 요청하거나 또는 정식 접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네. 부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밤에 야구 배트를 휘두른 A군은 빠져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낮에 있었던 이불 사건만 가지고 학폭위를 논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이 두 사건을 같이 논의를 했더라면 피해자는 있는데 의도적인 가해자는 없다 이런 학폭위 결론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 설명을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이제 지난 시점에 피해 아동의 부모가 재벌 회장의 손자, 그러니까 A군이 가해자다 이렇게 지목을 했다는 건데 이 내용은 사실인가요? 지금 학교 측은 학폭위 회의가 6월 1일이었거든요. 네. 이틀 전인 5월 30일 날 피해 아동의 부모가 A군을 뒤늦게 지목해서 추가 신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엄마가요 이미 4월 27일 날 그러니까 학폭위 회의가 한 달도 더 전인 시점인데 그때 이미 학교 측에 A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을 만나서 A군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A군도 주변에 있었던 것 같고 폭행에 가담한 것 같다고 자기 아이가 얘기를 한다 이렇게 전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 측이 계속 3명이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네. 가해 아동을 A군을 포함해서 4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의 설명과는 달리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일찌감치 A군을 지목했기 때문에 학교 측도 사건 초기부터 A군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럴 정황이 충분히 보이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나흘 전 경남 창원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납치됐던 40대 여성이 어제 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노린 범죄로 보고 그 일당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KNN 정기형 기자입니다. 경찰이 골프 연습장 납치 살해 피의자 2명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31살 심천우 씨와 36살 강정임 씨입니다. 심 씨의 친척 동생 등 3명은 지난 24일 경남 창원의 한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서 47살 A 씨를 납치했습니다. 어제 새벽 경남 함안에서 추격전 끝에 1명을 붙잡았지만 2명은 도주했습니다. 마대를 2개를 3명이서 스포티지 트렁크에 싣고 순천 쪽으로 전라남도 순천 쪽으로 가다가 어느 불상 저수지에 던져버렸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경남 진주시 진수대교 주변에서 마대 자루에 담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여성의 금품을 노린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가발에 화장으로 여장을 한 상태로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해 48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범행 이틀 전 같은 골프 연습장을 찾아 범죄를 모의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3개를 준비해 받고 달고 다니며 추적을 따돌리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경남 함안과 진주를 중심으로 경력 1000여 명을 투입해 심 씨와 강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오늘 새벽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선로 보수를 하던 50대 정비사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25년 차의 베테랑 정비사였습니다. 옆 선로에 열차가 다녀도 위험을 감수하고 작업하는 현실에선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선로 한가운데 전동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3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선로 가장자리에서 57살 김모 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 씨는 동료 6명과 함께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옆 선로를 지나던 전동차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그분의 그 임무 중에 하나가 그 열차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었나 봐요. 작업 현장에 표시판을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993년 포레일에 입사한 김 씨는 25년 차 베테랑 정비사였습니다. 김 씨의 동료들은 선로 전체를 통제하지 않은 채 정비를 강행하는 작업 방식이 사고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열차 2개가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 속도 한 60km 정도로 지나가는데 사이에 서 있으면요. 앞뒤로 요만큼 간격밖에 없어요. 철도 건설 규칙에 따르면 선로 간 간격은 4m 30cm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은 4m에 불과했습니다. 또 선로 6개가 곡선으로 깔려 있어 노량진역 선로는 작업 위험 구간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포레일 측은 사고 당시 작업 중인 한 선로만 통제하고 나머지는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 이루어진 작업도 많거든요. 우리 선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열차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없는 시간대 그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전국에 340여 개의 가맹점이 있는 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통상 광고비의 4분의 3, 약 75% 정도는 본사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자 업체는 반대로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70% 넘게 부담시키고 있는 걸로 취재됐습니다. 심지어 광고비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기동 취재 최우철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피자 가맹점 창고, 뜯지도 않은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본사 측이 보내온 판촉용 플라스틱 컵입니다. 그런데 본사는 돌연 광고 모델 초상권에 문제가 생겼다며 판매 중지를 통보한 뒤 반품도 받지 않아 하루아침에 애물단지로 변한 겁니다. 컵 제작비는 점주들이 매달 많게는 100만 원씩 본사에 내는 광고비에서 충당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안게 되는 거고 문제가 생기면 본사가 책임지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점주가 떠안는 형식이니까. 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받은 최근 7년치 광고비 내역입니다. 연평균 24억 원의 광고비 가운데 약 71%를 점주들이 낸 상황. 심지어 전체 광고비의 98%를 부담한 해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광고비의 75%에서 최소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고사항이란 이유로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점주들이 흘린 피와 땀은 그냥 본사 다 들어간 거죠. 발전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510년 전보다 지금이 사람도 못 쓰고요. 점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광고 전단지를 본사 마음대로 만들고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맡으면서 눈 감아드리려고 1년만 발주시켜드렸거든요. 부장님 이거 아시면 왜 10년 안 했냐고 아시면 10년 발주하셔야 돼요. 제게 양도강수를 안 해줘요, 부장님이. 계약서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관행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하고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하려면 따라서 해라. 본사 측은 7년치 광고 내역은 공식 문서가 아니며 전단지도 점주가 자율적으로 발주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전현직 점주 70여 명은 공정위에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제소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스쿨존은 학교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때문에 차들은 천천히 지나가야 하고 불법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는데 정작 스쿨존에선 한 해 500건씩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한지연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SUV차가 그대로 칩니다. 11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지난 2주 사이 서울과 광주, 청주에서 비슷한 사고로 어린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가정을 한 거야. 얼마나 지금 아시면 애가 차 밖에 없겠냐고. 스쿨존에서 차량 속도를 재봤습니다. 규정 속도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규정 속도의 2배로 내달리는 차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통 신호까지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차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운전자들이 속도를 많이 내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들입니다. 대부분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이처럼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문제입니다. 스쿨존에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불법이지만 대놓고 위반하는 차량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불법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갑자기 어린이들이 튀어나올 경우 차들이 속도를 낮춘다고 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 위반 건수는 지난 2년 동안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스쿨존에서만 해마다 교통사고가 500건씩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안전처는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스쿨존 48곳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스쿨존에서만이라도 어린이들을 내 아이, 내 손자처럼 보호하겠다는 인식 전환이 시급합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3곳과 외고 1곳의 재지정을 모두 승인했습니다. 자사고 존폐 여부를 놓고 파장이 커지자 폐지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서서 공을 중앙정부로 넘긴 겁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세화여고 등 자사고 3곳과 서울외고 영훈국제중학교를 모두 재지정했습니다. 재평가를 모두 통과해 일반고로 바뀌지 않고 자사고와 외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던 것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오늘부로 저는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로의 전환 경로는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선언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현행 평가제도로는 합격점인 60점을 모두 넘어 재지정을 취소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면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 폐지 문제를 교육부에 떠넘긴 겁니다. 또 다음 평가를 받게 되는 자사고와 외고부터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바꾸자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을 같은 시기에 뽑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국 자사고 46곳 가운데 23곳이 모여있는 서울이 이같이 결정하면서 다른 지역 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상설 법권 회의체가 생기게 됐습니다.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법개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 전국의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자는 판사회의의 결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비판과 제도 개선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법관의 인사와 평가, 행정체제 등에 대해 일선 판사들의 욕구가 대폭 반영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고위 법관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법원 윤리위의 권고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추가 조사 요구는 교각사루라며 거부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이 권한을 대폭 내려놓기로 한 셈이지만
외부에서 가해지는 사법개혁 압박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국회와 정치권이 나서 법원행정처 해체 등의 논의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차선으로 내부개혁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한 판사회의 참가자는 일부 미진하지만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거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관회의체가 인사나 사법행정에 과도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정보를 차단하고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또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워너크라이 공격과 비슷하지만 더 강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체르노빌 원전도 공격받았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방송사 시스템이 랜섬웨어 페티아에 감염됐습니다. 저장된 파일을 보려면 $300를 내라는 메시지뿐 전산망이 완전히 먹통이 돼버리면서 방송도 전부 중단됐습니다. И машина становится неуправляемой. Это значит такая цепная реакция. 1, 2, 3, 4, 5, и она по всему ньюсруму как бы расходится. 이번 사이버 공격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전산망과 러시아 국영 석유 기업 로스네프티,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 은행권과 공항, 지하철까지 랜섬웨어의 표적이 됐습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났던 체르노빌 원전의 방사능 감시 시스템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동 시스템이 중단돼 급히 수동으로 전환했지만 다행히도 오염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달 30만 대 이상을 감염시킨 랜섬웨어 워너크라이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확산을 저지하는 킬 스위치가 없는 더 강력한 변종으로 추정돼 향후 몇 달간 공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ou patch your systems properly, you keep them updated, and that will really rule out a lot of these exploits that have taken place.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번 랜섬웨어 감염이 의심된다는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상기배입니다. 정부가 공사 일시 중단을 선언한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운명은 이제 향후 구성될 시민 배심원단의 손에 달렸습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만큼 석 달 동안의 공론화 과정은 힘겨운 여정이 될 전망입니다. 정호성 기자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인근 주민들은 공사 중단으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100년 되게 우리 에너지 정책을 단 3개월만에 바꾼다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은 아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정부 결정을 지지하며 연구 정지를 촉구하는 등 찬반 양측의 갈등이 벌써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10명 이내의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들이 선정한 시민 배심원단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 전문가도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중대한 국가적인 문제를 소수의 비전문가가 그것도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3개월 내 최종 결정 도출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무리한 일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주요 정책을 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심원이라고 하는 그분들을 우리 국민들을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또는 미래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잘 뽑힐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다. 정부는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는지가 첫 번째 고려 대상이라며 과도한 불안감 조성을 경계했습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씨가 귀국해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음악을 통해 얻은 치유와 행복, 위로를 공유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준결승에서 연주한 이 곡을 비롯해 2주간 넘는 반 클라이번 콩쿨 기간, 선우예권 씨는 신중히 고른 12곡을 온 마음을 다해 연주했습니다. 다른 콩쿨들과 비교했을 경우 한 대여섯 배 이상 준비했던 것 같아요. 올해 28살. 앞서 이미 7개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프로 연주자가 또 대회에 나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콩쿠르이기도 했고 저는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은 점이 되게 컸거든요, 제 인생에.
비교적 늦은 9살에 피아노를 시작해 10대 때부터 매해 서너 번씩 국제 콩쿠르에 참가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절실하고 그렇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권 없이 그냥 나갔던 이유도 크고요. 우승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유명한 반 클라이번 콩쿨 측이 마련한 다음 달 미국 투어를 시작으로 선우예권 씨는 보다 많은 청중과 만날 예정입니다. 제가 되고 싶은 그런 연주자는 진실이 담겨있는 연주자인데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SBS 조지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프로야구에서 롯데와 LG가 역대 5번째로 긴 5시간 38분의 혈투를 펼쳤습니다. 7년 만에 나온 무박 2일 승부에 진풍경과 진기록이 쏟아졌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초반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LG 선발 차우찬이 발로 타구를 막는 신들린 묘기를 선보였지만 곧장 어처구니 없는 송구로 실점했습니다. 롯데가 8회 강민호의 극적인 동점 2점 홈런으로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갔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믿기 힘든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10회 초 LG가 이천웅의 만루 홈런을 포함해 5점을 얻어 달아나자 승부가 끝났다고 생각한 롯데 팬들은 대거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롯데가 10회 말 거짓말처럼 5점을 뽑아내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교체할 수 있는 선수가 바닥나 롯데 이대호가 6년 만에 3루수로 나섰고 LG 투수 이동현은 타자로 변신했습니다. 자정을 넘기고 지친 어린이 팬들이 곤히 잠든 연장 12회 말 롯데 전준우의 안타 때 LG 중견수 안익훈이 공을 뒤로 빠뜨리면서 역대 5번째로 긴 5시간 38분의 승부가 끝났습니다. LG는 연장전에서 말루 홈런을 치고도 진 최초의 팀이 됐고 역대 가장 많은 투수 10명을 투입한 롯데는 연장전 최다 점수차 역전승을 거둬 피곤을 잊었습니다. 두 팀은 혈투가 끝난 지 18시간 만에 다시 맞대결을 시작했는데 오늘도 중반까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네, 10년 만에 방한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우리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에서 시범 공연을 갖고 남북의 태권도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연일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면서 후텁지근한 요즘입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연일 소나기 구름을 발달시켰던 상층 찬 공기가 이제 서서히 동쪽으로 물러납니다.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새벽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저녁에는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도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장마전선이 충청 이남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고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날은 오늘만큼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또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진 영남지방, 대구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는 며칠만 더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원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우리 사회 갑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육군에서 한 사단장이 부하 장병에게 술상을 차리게 하고 또 폭행에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군 검찰이 오히려 내부 고발자 색출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장군의 노예로 전락한 청춘이 한둘이냐, 군대를 싹 바꿔야 한다, 이런 질타가 많습니다. 이런 목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